자,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워싱턴 대 댈러스인데요. 일단은 댈러스가 백투백이라는 점이 살짝 걸리긴 해요. 백투백이라는 점이 살짝 걸리는데, 일단은 워싱턴도 그렇고 댈러스도 그렇고 지금 엄청난 공격을 좀, 수비보다는 공격을 확실히 중요시하는 그런 팀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런 모습은 댈러스한테 많이 나오는데, 댈러스는 근데 오늘 공격은 사실 턴오버가 20개가 나왔어요. 20개. 제가 본 이제 돈치치의 올 시즌 가장 좀 안 좋은 경기가 아니었나,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댈러스가 오늘은 좀 적은 득점에 그쳤고 상대방한테 130점을 내줬습니다. 뭐 원래 뭐 수비 안 하는 팀이니까. 그래서 댈러스 경기는 어지간하면 240점 정도도 오바를 볼 그런 사이즈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보시다시피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그 양 팀의 득점, 맨 왼쪽 위에 보시면은 포인트 퍼 게임, 경기당 점수, 그냥 경기당 득점상으로도 댈러스가 경기당 124점 내고 워싱턴이 115점 내고, 이렇게 양 팀 다 득점을 오지게 많이 합니다. 두 개 더하면 239점 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리바운드 퍼 게임, 워싱턴은 30개 팀 가운데 리바운드 꼴찌, 댈러스는 26등. 둘 다 리바운드가 구린 팀들인데, 특히나 워싱턴 같은 경우는 워싱턴을 상대하는 상대팀의 오펜스 리바운드 수치가 경기당 13.7개예요. 이거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안 좋은 수치다. 뭐 그야말로 저번에 워싱턴이 샬럿한테 마크 윌리엄스한테만 오펜스 리바운드를 15개를 줬잖아요, 한 경기에. 그게 또 뭐 샬럿 팀 내 기록이라고 하던데, 그만큼 워싱턴은 이런 리바운드 간수도 안 되고 상대팀한테 세컨 찬스를 많이 주는 팀이다.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디펜시브 레이팅도 하위권이고 페인트 존 득점은 많이 한다. 그러니까 상대팀의 인사이드 공략을 많이 하는 타입이다, 워싱턴 같은 경우는. 근데 오른쪽 보시면요, 그 5피트 필드 골, 이게 뭐냐면은 5피트 이내 상대팀의 야투율은 말 그대로 상대팀이 이런 공을 쐈을 때 그거에 이제 성공률이잖아요. 말 그대로 5피트 이내 야투율, 상대팀의 야투율이 70%가 넘는다. 골밑 수비가 개판이라는 소리입니다, 댈러스는. 그래서 페인트존 득점 시도가 많고 페인트존 득점을 리그에서 5번째로 많이 하는 워싱턴이 댈러스의 인사이드를 공략할 만하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워싱턴은 페이스가 리그 전체 1위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만큼 빠른 공격을 지향하는 팀이고 상대의 필드골 시도도 굉장히 많다. 얘네들도 좀 빨리빨리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워싱턴을 상대하는 팀의 이런 야투 시도 찬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이런 팀들 간의 대결이면은 그냥 오바가 개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워싱턴도 지금 보시면은 리그 평균 수준의 3점 팀이에요. 그리고 맨 왼쪽 아래 여기 보시면 돼요. 가운데에서 제가 이거 마우스 포인터 하고 있는 쪽 3점슛 성공률에서 댈러스가 1등입니다. 40%예요. 40%. 워싱턴은 15등 정도인데, 댈러스의 3점슛 수비가 리그에서 9번째로 안 좋다. 상대방의 뭐 3점슛 성공률이 36.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워싱턴도 다른 날보다는 득점할 찬스가 많이 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직전 그 워싱턴의 토론토 원정 경기를 봤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 토론토가 엄청 안 풀렸고 워싱턴은 그래도 경기를 한 20점 가까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21점 차인가? 그 정도로 이기고 있었는데 4쿼터에 7분 동안 자유투 1점에 그칩니다. 야투를 10개를 연속을 실패를 했고요. 그 기간 동안 다 따라잡혔죠. 그날 좀 활약했던 토론토의 이제 시아캄이라든지 크리스 부시에 이런 좀 빅맨들이 많이 활약을 했는데, 워싱턴은 좀 확실히 탱킹팀다워요. 탱킹팀. 마지막에 그리고 좀 비슷비슷하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인바운드 패스라고 하나? 그 사이드라인 아웃되고선 패스하는 거 있잖아요. 거지같이 줘가지고 공격권 날리고 확실히 이길 마음이 없어, 팀이. 오바를 좋게 보는데 추가적으로 댈러스의 마헨도 5.5점이 약간 뭔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댈러스의 마헨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상성면에서 워싱턴도 좀 할만은 한데, 댈러스 이런 닭공농구 오늘 그리고 한번 턴오버 파티 제대로 했으니까, 뉴올 상대로. 특히나 뉴올 정도면 워싱턴이랑 비교도 안 되게 수비가 좋은 팀이죠. 그랬었으니까 내일은 그냥 한번 괜찮게 해주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뭐 뉴올이나 워싱턴이나 이런 그 이동거리가 긴 편도 아니에요. 딱히 백투백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애틀랜타 대 뉴욕은 제가 뭐 쓸 게 없어서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오늘 애틀랜타를 봤을 때 느낀 점은, 확실히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런 걸 보여드렸었죠. 애틀랜타가 오늘 트레 영이 결장을 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일도 지금 트레 영이 GT인데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트레 영이 경기장에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오늘은 트레 영이 결장을 했잖아요. 트레 영이 경기장에 있을 때 낼 레이팅, 그러니까 이거는 오펜시브 레이팅이랑 디펜시브 레이팅, 공격 수치, 수비 수치, 그러니까 이건 기대 득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기대 실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레 영이 경기장에 있으면 한 116점 정도를 기대할만 하고 실점은 한 112점 정도 할 것 같다, 이건데, 트레 영이 경기장에 없으면은 득점은 한 119점 정도, 실점은 115점 정도. 그러니까 오펜시브 레이팅에서
디펜시브 레이팅을 뺀 값이 이제 넷 레이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레이 형이 경기장에 있고 없고 넷 레이팅 차이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트레이 형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막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트레이 형이 수비 구멍이고 애틀랜타의 이런 득점 볼륨을 많이 책임지는 친구인데 오늘 트레이 형이 결장했어. 그러면 야 이거 트레이 형이 없으니까 수비도 좋아지고 공격은 좀 반감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언더 아니냐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를 보면서 트레이 형이 있으나 없으나 언더 오버에는 오히려 트레이 형이 없을 때 오버가 더 잘 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 오늘 애틀랜타랑 디트로이트, 특히 뭐 디트로이트가 공격이 아주 탁월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애틀랜타 대 디트로이트가 246점이 났죠. 똑같이 트레이 형이 있든 없든 애틀랜타는 빠른 템포의 공격과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바가 잘 나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내일 상대는 이제 뉴욕이라는 거예요. 디트로이트도 공격이 아주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최근에 뉴욕 있잖아요. 뉴욕 이 가운데 보시면은 포인트 퍼 게임 뉴욕이 그 득점이 세 번째로 적은 팀이다. 108점밖에 못 내고 있다. 뉴욕 닉스가 작년에는 득점을 그래도 한 115점 6점 가량 했거든요. 제가 여기에는 득점이 9점 감소하고 필드골 성공률이 5.5%라고 그랬는데 득점은 이제 한 7점에서 8점 정도 요즘에 좀 잘 넣어가지고 그나마 잘 넣어가지고 뉴욕의 이런 득점 감소치가 조금 그래 좁혀지긴 했어요. 작년에 비하면 한 7점가량 평균 득점이 줄었다. 뉴욕 닉스가요. 반면에 이제 뉴욕은 그래도 리바운드에는 이렇게 강점이 있는 팀이고 그 필드골 성공률도 얘네가 한창 안 좋을 때는 40%도 안 됐어요. 39.9%인가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42.8%까지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NBA 꼴등 팀이다. 야투율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닉스가 이렇게 개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5승 5패예요. 5승 5패. 반타작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올 시즌에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뉴욕 닉스가. 디펜시브 레이팅이 107로 전체 4등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한 19등 수준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수비가 리그에서 4번째 정도로 좋다. 특히나 뭐 루즈볼 따오는 그런 허슬적인 측면에서 많이 빛을 발한 게 눈에 띄고요. 오펜스 리바운드가 지금 14.2개로 2개. 2등. 전체 2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뉴욕 닉스의 이런 허슬적인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띈다. 직전 경기는 RJ 바렛 대신에 조시 하트가 나왔는데 제가 뭐 조시 하트도 그렇고 미첼 로빈슨도 그렇고 상당히 오펜스 리바운드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많이 했었죠. 그리고 뉴욕 닉스는 이렇게 드라이브인, 상대 인사이드로 침투해가지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빈도가 높은 팀이고 그렇게 좀 림 공략, 좀 거리가 있는 슈팅보다는 이런 림 공략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트루 슈팅 퍼센트, 야투의 효율성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 반대로 애틀랜타는 지금 페이스가 상대적으로 빠른 팀이고 속공 득점이 빠르다. 예를 들어 이제 뉴욕한테서 이런 스틸이라든지 혹은 뭐 그 턴오버 같은 걸 유발해 낸다면은 바로바로 득점으로 이어지는 아무래도 운동 능력이 좋은 디안드레 헌터, 제일런 존스, 뭐 카펠라도 받아먹기 잘하고 뭐 이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뭐 영이든 디온테 머레이든 이렇게 빠른 템포에서 좋은 패스를 건네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요즘에 그리고 뉴욕 닉스가요 지난번에 이제 보스턴이랑 할 때도 엄청 잘 비볐잖아. 그날은 사실 아무래도 보스턴이 워낙에 좋은 수비팀이어서 그렇긴 했는데 뉴욕 닉스가 일단은 최근에 샬럿이나 샌안토니오 이런 수비가 안 좋은 팀들을 상대로는 거의 막 125점 이상 때려 박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줄리어스 랜들의 야투율이나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저는 뉴욕이 지금 회복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미첼 로빈슨도 상대 그 오펜스 리바운드 폭격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애틀랜타는 근데 좀 오늘은 잘 터졌죠. 근데 직전 경기 그 전전 경기 마이애미 상대로 그날 타일러 히로랑 버틀러가 못 나오는 마이애미였는데도 불구하고 애틀랜타가 그날 109대 117로 패배를 했어요. 이게 원래 초기 핸디값이 4.5인가 그랬다가 히로랑 버틀러 둘 다 못 나온다고 하니까 7.5까지 바뀌었는데 그 경기를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복이 있는 애틀랜타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애틀랜타의 이런 승패 자체는 뭔가 분석이 어려워요, 이 새끼들이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뉴욕이랑 상대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거 그냥 오바에다가 뉴욕 프렌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경기는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제 필라델피아 대 보스턴. 지금 제가 맨날 동부에서 지금 최고의 팀은 필라델피아랑 보스턴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 필라델피아가 그 인디애나한테 한번 잡혔죠. 인디애나가 오늘 보면 3가 엄청 잘 들어갔어. 제가 그 경기는 아침에 다 봤는데 오늘 약간 필라델피아의 위용이 살짝 흔들렸던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경기도 거의 뭐 258점? 역시나 인디애나 같은 이런 빠른 템포를 하는 팀들답게 좀 다득점이 났었고 3점 같은 거 보면은 그날 필라델피아는 22개 던져갖고 6개밖에 못 넣었고요. 인디애나가 37개 쌓아갖고 13개를 넣었어요. 그만큼 3점슛 차이가 많이 있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필라델피아는 외곽보다는 인디애나의 약한 인사이드를 공략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가 났다는 건데 내일 보면요 지금 포르징기스가 일단 GTD가 떠 있습니다.
이건 결장자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포르징기스가 GTD가 떠있으면 아무래도 알 호포드의 이런 출장 기회가 좀 늘어날 것 같기는 해요. 뭐 호포드는 작년에도 이제 포르징기스가 없는 보스턴에서 본인의 이런 수비력을 증명한 선수니까. 근데 지난번에 직전 경기 맞대결에서 필라델피아랑 보스턴이랑 풀멤버로 붙었을 때는 그때는 필라델피아가 106대 104였나? 적은 점수차로 이기긴 했거든요. 지금은 필라델피아에 우브레도 없고 지금 바툼도 결장할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3번 자리가 약간은 공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두 팀이 만난다면은 저는 이거 좀 많이 어렵긴 한데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오바 생각하고 있거든. 지난번에는 106대 104였나? 언더게이밍이긴 했는데 그날도 필라델피아가 3점이 워낙에 안 들어갔었고 한 2점슛 시도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인사이드 이런 거는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50%는 넘겼거든요. 그날 54% 정도로 성공을 시켰는데 포르징기스가 안 나온다면 일단은 알 호포도 혼자 막아야 되고 난 좀 빡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필라델피아가 그리고 요즘에 OPT인의 야투 방어율도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 원래는 이게 한 3등 정도 했는데 지금 한 많이 떨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10등인데 내가 잘못 적은 것 같네. 이 경기는요 난 좀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추천 안 할 것 같아. 재밌을 만한 경기긴 해요. 동부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팀 간의 대결이라서 재밌을 것 같긴 해. 딱 봐도 경기당 득점 막 120점 121점 이런 팀들끼리 붙습니다. 얘네 둘이 붙는데 둘이 합치면 241점인데 내일 기준점이 223.5야 당연히 오바 가고 싶죠. 근데 하필이면은 필라델피아나 보스턴이나 둘 다 괜찮은 수비팀들이다. 리바운드 보면은 지금 1, 2등끼리 붙어요. 리그에서 리바를 가장 잘 잡는 1, 2등끼리 붙는다.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도 둘 다 상위권이고 뭐 자유투 이런 건 안 봐도 되고 3점슛도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뭐 한 20%대일 때도 있다고 했지만은 필라델피아는 전체 6번째로 이런 3점슛을 잘 꽂는 팀이고 보스턴도 10등이에요. 10등. 이렇게 여러 가지 수치들 면에서 굉장히 좋은 팀들끼리 붙어. 그래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돈 따고 싶으면 이 경기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나는 이 경기 볼 거고 재밌을 것 같아갖고 돈 걸고 보겠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굳이 그냥 추천을 하자면은 네, 오바가 좋아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 필라델피아가 인디애나한테 그렇게 당했던 거는 인디애나의 그런 답도 없이 계속 진격해 들어오는 그런 거에 약간 좀 헤맨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처럼 맥시가 50득점을 할 것도 아니었었고 맥시가 지난번에 인디애나 지금 2번 붙었잖아요. 저번에 붙었을 때는 50점을 막았어. 근데 오늘 경기는 제가 알기로 한 20점대 그 정도? 야투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맥시가 막 또 한 번 커리어 하이 갱신할 것도 아니고 그만큼 볼륨이 줄어드는 거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냥 이 경기 뭐 오바에다가 필라 프렌 정도만 추천드리고요. 이 경기는 추천 밸류가 낮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토론토랑 미러키인데요. 내일 이제 미러키의 아테토쿤보,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토론토 상대로 여태 어땠었느냐 뭐 그런 건데 이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날짜 여기 적혀 있고 여태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토론토를 상대로 했을 때 어땠느냐 이런 건데 뭐 야투 성공률이나 이런 거에서 괜찮았을 때도 많아. 막 보면은 막 리바운드 21개 잡고 보통 더블 많이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보면은 은근히 이렇게 볼륨이 적을 때가 많이 있어요. 16점, 22점, 30점 정도는 많이 했지. 근데 이 경기는 또 연장전이기도 했었고 뭐 30점, 23점, 34점 등등등 생각보다 그리고 보시면 스코어가 여기 있거든요. 리절트에 여기 스코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날 때도 많아요. 안 날 때도 많다. 여기 보시면 23년 11월 이거는 그 이제 릴라드가 합류한 후여가지고 약간은 지금 그 미러키의 기조에 맞는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여태 작년 기준 드루나 뭐 그런 애들이 있었을 때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토론토 대 미러키 경기는 꽤나 언더가 많이 나긴 했었다. 과거의 전적들을 보면 좀 그래요. 왜냐면 토론토도 다 시약함을 비롯해갖고 뭐 모든 포지션에 다 길쭉이들이 있잖아요. 쿤부 같은 애들이 좀 상대하기 빡센 팀이긴 하거든요. 이거를 좀 분석할 때 쿤부가 물론 탁월한 마무리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친구긴 한데 그전 지표들을 보고 싶으면 한 여기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더블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 릴라드가 합류한 이후의 스탯을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냥 맨 위에 거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날은 쿤보가 많이 뛰지도 못했어. 쿤보가 많이 뛰지도 못했고 득점도 16점에 그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나는 쿤보가 그렇게 볼륨이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경기가 오바가 나려면은 어쨌든 릴라드가 많이 박아줘야 되고 릴라드가 합류한 이후에 미러키가요. 그렇게 지금 썩 좋은 수비팀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면요. 디펜시브 레이팅 지금 116점. 작년에는 디펜시브 레이팅 4등 팀이었어요. 4등. 그러니까 전체 리그 전체에서 네 번째로 수비가 좋은 팀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은 밑에서 6등이에요. 밑에서 6등.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사이드 수비력은 좋아지고 있어. 근데 리바운드도 많이 뺏기고 다들 아시겠지만 토론토는요. 이런 장신 군단 지금 뭐 동포지션 대비 반즈도 운동量상당히 뛰어나고 시약함도 말할 것도 없고 야쿠퍼들도 힘은 뭐
또 지리는 선수니까. 그렇게 토론토도 상대방 오펜스 리바운드 잘 따는 팀이고, 특히나 벤치 타임 때 크리스 부시에나 뭐 아치우와 이런 애들이 오펜스 리바운드 엄청 잘 따는 친구들이죠. 내일 토론토는 2번 자리 아누노비나 게트주가 결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오포주가 예상 선발로 떠있긴 한데, 이게 좀 크긴 크더라고. 워싱턴을 보면은 아누노비 있고 없고 차이가 토론토가 생각보다 격차도 많이 크다고 했었고, 어쨌든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거 좀 토론토의 프렌 가보려고요. 일단은 에어 캐나다 센터라는 점도 있고, 홈에서는 상당히 또 강팀이잖아. 승보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지금 꽤나 좋아 보인다. 네, 뭐 릴라드도 지난번에 토론토랑 했을 때 그렇게 아주 잘하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한번 봐. 릴라드가 그날 15점밖에 못 박았네요. 야투 9개 쏴가지고 4개 넣고, 3점 슛은 4개 쏴갖고 하나 넣고. 그날은 뭐 말릭 비즐리가 3점 슛 6개 꽂고 9개 던져갖고 6개 꽂고 막 이런 식으로 캐리를 했는데, 제가 그리고 맨날 미러키 얘기할 때나 말하는 게, 미러키는 3번 크리스 미들턴이 이 팀에서 빅3의 일원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20분 내외 출전 시간을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런 부분도 얘기하면서, 이런 미러키의 쿤보가 없는 시간, 혹은 뭐 릴라드가 없는 시간, 이렇게 페어링이 안 된다. 미들턴의 출전 시간 자체가 적어가지고 미러키의 이런 전력의 100%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저는 이 경기는 토론토의 프렘 보고 226.5 기준이라면 언더를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실 미러키 경기를 언더 보는 게 뭐 말이 되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토론토가 여태 미러키를 상대했을 때는 꽤 괜찮은 수비팀이었어. 근데 문제는 이게 언더가 날라면은 릴라드가 있었을 때는 저번에 오버 아니었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더보다는 저는 토론토의 프렌 쪽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보도록 할게요. 시카고 대 올랜도. 제가 아까 올랜도의 웬델 카터 주니어, 지금 결장한다고 하는 웬델 카터 주니어의 존재감에 대해서 엄청 많이 떠들었어요. 근데 내일도 여전히 웬델 카터 주니어가 결장을 한다. 마켓 펄츠도 아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앤서니 블랙, 제일런 석스 뭐 이렇게 백코트를 구성을 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시카고는 내일 데로잔이 그 가정 문제로 결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데로잔이 없는 시카고라면은 잭 라빈이랑 부세비치 말고는 견제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시카고가 내일도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로잔이 없는 시카고는 어떠냐. 데로잔이 경기장에 있으면 마이너스 8이라는데, 데로잔이 경기장에 없으면 플러스 8이래. 그야말로 시카고는 지금 주전보다도 그 벤치 타임 때 마진이 높아요. 뭐 아이오 도슨무라든지 또 제본테 카터 뭐 이런 애들이 오히려 주전 멤버들보다도 net 레이팅이 더 높아요. 특히 데로잔 같은 경우는 경기장에 있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8.81이고 없으면 플러스 8이다, 팀적으로. 특히나 수비적으로 데로잔이 경기장에 있으면은 수비력이 실점 기대치가 119점인데, 데로잔이 경기장에 없으면 102점 정도로 확 줄어든다. 이 말인즉슨 데로잔의 경기장이 없어야지 수비가 더 잘 돌아간다. 아무래도 시카고가 벤치 타임 때 뭐 카루소라든지 도슨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돌리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요 도슨무, 그리고 또 벤치 타임 때 활약할 만한 친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루먼드가 경기장에 없을 때는 마이너스 6, 경기장에 있을 때 플러스 2다. 한 플러스적으로 한 8, 9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벤치 타임이 오히려 더 낮다. 도슨무가 경기장에 있을 때, 없을 때는 팀적으로 마이너스 8인데 도슨무가 경기장에 있을 때 플러스 9다. 아까 데로잔이랑 완전 반대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데로잔은 경기장에 있으면 마이너스인데 도슨무는 경기장에 있어야지 플러스다.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냐? 득점도 한 5점가량 오르고 실점이 10점가량 줄어든다. 이만큼 시카고는 벤치가 꽤나 쓸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근데 반대로 올랜도도 벤치 타임 때 콜 앤서니, 그리고 조 잉글스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리고 빅맨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좋은 애들 많아. 그러니까 올랜드도 만만치 않은 벤치 타임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건데, 데리 해리스도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조 잉글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조나단 아이작은 지금 좀 부상이 살짝 있고, 콜 앤서니도 당연히 언급해줘야 되고, 모리츠 바그너도 언급해볼만 하고요. 올랜드도 벤치 타임이 꽤 괜찮습니다. 주전 타임 때는 올랜도가 꽤나 벌어갈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내일 데로잔이 못 나옴으로써 카루소가 뭐 주전으로 기용이 되든 할 텐데, 그만큼 좀 벤치 구간에서 손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올랜도 프렌 또 보고 싶은데, 올랜도가 오늘 브루클린에서 좀 많이 아쉽긴 했어요. 올랜도도 좀 오늘은 경기가 제대로 안 돌아갔어. 특히나 그 벤치 타임이. 오늘 조 잉글스는 잘했고, 그 콜 앤서니가 개판이었어요. 콜 앤서니한테 얘 리딩을 하게 해주면 안 돼. 잉글스가 차라리 리딩을 하고 앤서니가 그냥 스팟업 슈터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오늘은 좀 그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콜 앤서니가 오늘 야투율이 12개인가 10개인가 던져갖고 2개밖에 못 넣었어요. 올랜드는 이런 그 뭐랄까 교통정리? 팀적인 교통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그리고 시카고가 아마 시즌 중에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드라든지, 제가 맨날 말했잖아요. 시카고는 아마 시즌 중에 트레이드 할 거다. 지금 라인업 구성만 봐도 화이트, 라빈, 뭐 데로잔, 크레이그, 부세비치 이렇게 있으면은 팀이 코트가 굉장히 비좁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아무래도 지금 현대는 3점 슛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스페이싱이 안 되는 거는 지금 NBA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카고는 아무래도 뭐 데로잔이든 라빈을 내보낼지는 모르겠는데 데로잔 같이 조금 뭐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애물단지 느낌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데로잔이 지금. 데로잔 팔고 뭔가 이렇게 좀 가성비 좋고 여러 가지 툴이 좋은 선수들 데리고 오면은 지금보단 나아질 것 같아. 저는 이 경기 올랜도의 프렌데지 217.5 기준으로는 217.5도 좀 기준점도 많이 낮고 어렵긴 한데 저는 똑같이 언더 볼게요. 이건 좀 올랜도의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어. 올랜도의 프렌에다가 언더 본다는 거는 시카고가 원하는 방향보다는 올랜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제가 올랜도를 생각보다 높게 평가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3경기째인가요? 필라델피아, 토론토, 올랜도, 뉴욕까지 다 그렇게 제가 좋게 안 본다고 했습니다. 피닉스 대 미네소타. 드디어 내일 이제 피닉스가 풀멤버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기를 분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건 뭐냐면은 여태 피닉스가 단 한 번도 풀멤버로 돌아간 적이 없다. 브래들리 빌, 데빈 부커, 케빈 듀란트. 지금 빅3를 구성한 피닉스인데 사실은 이 빅3가 한 코트에 뛰는 게 아직 한 경기도 없어요, 시즌에. 근데 내일은 이제 빌도 프로버블, 부커도 프로버블이라고 하니까 어떨지를 봐야 되기는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까지 피닉스는 대부분의 지표, 그러니까 뭐 3점슛 성공률이라든지 뭐 좀 더 들어가가지고 뭐 드라이브인 비율, 상대팀의 뭐 수비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2차 스탯 내지 뭐 수비적인 스탯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다 리그 평균 수준이에요. 평균 수준. 피닉스가. 근데 제 생각에는 빌이나 부커가 돌아오고 듀란트가 이렇게 라인업에 있다. 이러면 좀 수비적으로 나는 마이너스일 것 같아. 근데 과연 이제 득점을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 리그 최고의 수비팀 미네소타를 상대를 합니다. 피닉스는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여진 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빌이랑 부커, 듀란트, 이 빅3가 한 코트에 서는 게 내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리스크가 있죠. 예상하기 좀 빡세다는 부분들 그런 게 있는데 미네소타는 그냥 대놓고 최고의 수비팀입니다.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 통해서 팀적으로 특히나 고베어나 맥다니엘스는 리그 탑 10급의 수비수라고 많이 말씀드렸었고 얘네들은요 디펜시브 윈시어라는 2차 스탯에서도 1등이랑 3등이었나? 막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구성원 전부 다 이 5명 전부 다 탑 15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네소타는 뭐 팀 수비도 좋고 이런 개개인의 이런 개인 수비 능력도 좀 높이 평가받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미네소타는 디펜시브 레이팅 1위, 상대방의 그 인사이드 수비, OPT 내 야투 허용률도 57.5%로 3등, 3점슛 수비는 전체 1위 뭐 이 정도로 상당히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공격도 나쁠 거 하나도 없죠. 제가 그 서부에서는 미네소타랑 덴버를 2강으로 꼽고 있어요. 아까 동부에서는 필라델피아랑 보스턴이라고 했는데 서부에서는 미네소타랑 덴버인 것 같다. 이게 미네소타가 골든 스테이트,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피닉스로 이제 백투백 원정이긴 한데 그렇게 막 이동거리가 아주 먼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한 비행기로 한 4시간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백투백인 거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뭐 징계 결장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제 퇴장 당해가지고 맥다니엘스가 없으면 아쉽겠지만은 맥다니엘스가 없어도 저 3번 자리는 뭐 NAW라든지 나지 리드, 뭐 카일 앤더슨 이렇게 좋은 수비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미네소타가 지금까지 보여준 거, 올 시즌 보여준 것만 토대로 한다면은 미네소타가 5.5 프렘 받은 거는 저는 너무 좋아 보여요. 저는 어지간해서는 미네소타가 저 정도 점수면 프렌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피닉스의 이 빅3가 얼마나 잘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228.5면은 저는 오바를 볼게요. 오바. 데빈 부커가 경기장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거 있잖아요. 내일 데빈 부커가 프로버블이라서 경기를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데빈 부커가 경기장에 있고 없고입니다. 경기장에 데빈 부커가 있을 때, 경기장에 데빈 부커가 없을 때. 이거는 뭘 보면 되냐면은 이거 net 레이팅 말고요. 이걸 보세요. 경기장에 데빈 부커가 없을 때 팀의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공격 점수, 그냥 득점 기대치, 실점 기대치가 두 개 더하면 한 220 정도잖아요. 근데 데빈 부커가 경기장에 있을 경우 득점 기대치 123, 실점 기대치 120. 그야말로 언더오버가 243을 넘어간다. 물론 이게 출전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렇게 막 자세히 들여다볼 지표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데빈 부커가 들어오면은 오바 가능성이 높아질 피닉스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브래들리 빌도 한번 봐드릴게요. 브래들리 빌이 경기장에 있으면 공격이 안 돌아간다고 하네. 아직까지는 뭐 브래들리 빌이 저는 그 등보상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피닉스의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내일 이제 빌, 부커, 듀란트가 다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는 평소보다는 잘 돌아갈 거라고 보고 유능한 공격수 3명이 있다 보니까 막아야 될 구멍이 많은 거 아니야. 그만큼 듀란트도 좀 평소보다는 이런 더블팀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부커나 빌같이 이렇게 슛거리가 있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피닉스의 이런 공격이 좀 다각화될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 미네소타의 프렌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의 세크라멘토 볼 텐데 오늘 레이커스가 3점 슛을 오지게 많이 꽂았죠. 오늘 레이커스가 한 경기에서 62.9%로 3점 슛을 꽂았어요. 총 35개로 그게 많이 시도는 안 했어. 35개 시도해갖고 22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에 62.9%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을 했는데 NBA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NBA 역사상 가장 높은 3점슛 성공률이 보였던 그런 경기라고 합니다. 오늘이.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은 레이커스의 시즌 3점슛 스탯인데요. 오늘 전까지는 3점슛 성공률이 29등으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구렸단 말이야. 뭐 시도수라든지 메이드 시킨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누적치니까 별로 안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오늘 35개 던져갖고 22개 꽂으면서 3점 성공률이 23등이 됐어요. 그냥 6계단이 올라간 거야. 그렇게 한눈에 봐도 레이커스의 3점이 그래도 좀 사람다워졌다. 그전에는 29등이었으니까 개판이었는데 좀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분석할 때 말했지만은 멤피스가 인사이드 수비는 리그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팀이지만은 외곽 수비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안 좋다. 29등이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죠. 뭐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레이커스는 많은 3점을 기록을 했고 멤피스는 3점슛 방어율이 구린 팀답게 많이 허용을 했다더라. 일단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레이커스와 세크라멘토. 하여튼 레이커스가 작년에 비하면 지금 뭐 수비 스탯이 썩 좋은 편도 아니고 일단 세크라멘토가 팍스가 돌아왔잖아요. 제가 팍스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팍스가 있고 없고 세크라멘토의 그 효율 차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에런 팍스가 경기장에 없을 때는 팀 내일 레이팅이 마이너스 8이고 오펜스 레이팅 득점 기대치나 수비 기대치나 이렇게 그저 그래요. 특히나 득점 기대치가 106점밖에 안 되는데 디에런 팍스가 경기장에 있을 경우 출전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13점입니다. 거의 뭐 있고 없고 차이가 21점, 22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은 점수 득점 기대치가 20점이 올라가요. 팍스가 있으면은 뭐 수비는 거의 한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만큼 팍스는 세크라멘토의 공격에 있어서 알파이자 오메가다. 지금 팍스라는 이런 돌격대장이 있고 돌격대장이 있으면 막 돌파에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마무리하거나 뭐 킥아웃을 내주거나 아니면 뭐 투맨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팍스가 없을 때는 고투가이가 없었어요. 말링 몽크라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은 매번 막 좋은 팍스만큼 좋은 효율을 보여줄 수는 없는 선수고 그나마 사보니스가 이제 그 인사이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팍스가 있고 사보니스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 거랑 공격의 다각화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죠. 세크라멘토는 직전 팍스가 돌아오자마자 132대 120으로 부숴버렸다. 그만큼 팍스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거를 좀 반증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레이커스랑 세크라멘토 일단은 이 경기 232.5면은 이거는 세크라멘토에 대한 신뢰라고 봐요. 세크라멘토라는 팀은 개 오바팀이고 지금 올 시즌이야 이렇게 득점 같은 게 113점에 그치고 있지만은 작년에는 리그 최다 득점 팀이었거든 세크라멘토가. 레이커스도 작년 후반부 보면은 뭐 수비도 좋았지만 득점도 많이 하는 편이었고 3점슛도 좋았고 여러 가지로 레이커스가 이런 평균 회귀를 할 가능성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또 세크라멘토도 팍스가 돌아왔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생각에는 일단 오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레이커스가 1.5마인이라고 하는데 팍스가 돌아온 세크라멘토한테 저는 이것도 좀 미스라고 봐요. 그래서 내일은 세크의 프렌 그리고 오바 이렇게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틀랜드 대 클리블랜드 내일의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지금 포틀랜드가 얼마나 개판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포틀랜드가 너무 개판이라서 클리블랜드 쪽을 보기도 하고 지금 포틀랜드의 결장자 보시면요. 브록던, 핸더슨, 시몬스 이렇게 1, 2번 자원들 좀 팀의 볼륨을 이렇게 채워줘야 할 그런 선수들이 많이 결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메이슨은 엄밀히만 하면은 저는 이런 효율을 보인 선수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냥 좀 볼륨을 내주긴 내주는데 효율적인 선수는 아닌 것 같다. 쉐이든 샤프도 작년에 괜찮은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아직은 앰퍼니 사이먼스나 그런 애들에 비하면 좀 더 증명할 게 많은 선수인 것 같고 어쨌든 포틀랜드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가드진의 결장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포틀랜드는 최근 들어서 주된 공격 루트가 제라미 그랜트였어요. 제라미 그랜트가 전전 경기 그때 세크전에서는 그때 한 30점 넘게 박았거든요. 레이커스한테는 그 앤서니 데이비스 등등한테 고전하면서 20점을 겨우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유타를 상대를 했잖아요. 유타를 상대하면서는 26점 정도 26점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득점 기회 자체가 많이 없었고 레이커스전은 좀 몰아줬는데도 많이 못했고요. 그리고 저번에 세크전은 대놓고 그냥 제일 많은 야투 시도를 했었죠. 그만큼 그랜트가 지금 사실상 팀의 1옵션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내일 클리블랜드는 인사이드가 알렌 모블리 제가 여기 적어놓은 대로 클리블랜드 산성이다. 그만큼 클리블랜드 인사이드가 엄청 빡빡해요.
보시면 5피트 이내 야투 성공, 상대팀의 야투 성공률이 58.7%밖에 안 됩니다. 리그에서 5번째로 좋은 그 수비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알렌이 많이 결장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에는 더 높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알렌이 결장한테 모블리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같이 있을 때 시너지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포틀랜드는 내일 3점 슛이 좀 터지는 거 말고는 뭐 없을 것 같은데, 리그에서 3점이 가장 안 좋았던 팀 3팀이 샬럿, 레이커스, 포틀이거든요. 포틀도 보시다시피 시도수는 리그에서 23번째로 그래도 조금 뭐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메이드 시킨 숫자라든지 성공률이라든지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일 저는 포틀랜드가 많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오늘처럼 100점을 못 넘길 가능성도 있다, 클리블랜드를 상대를 하면은. 그리고 클리블랜드도 하나의 이런 좀 위험 요소라고 한다면은, 다리우스 갈란드가 결장을 하면서 지금 포인트 가드로 미첼, 슈팅 가드로 르버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저 르버트가 벤치 타임 스코어러거든요. 벤치 타임 스코어러가 빠지면은 당연히 클리블랜드도 벤치 구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좀 주전들의 이런 출전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볼륨, 득점 볼륨 같은 게 좀 작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언더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포틀랜드의 천시 밀러슨 감독은 팀을 이제 뭐 그전에는 그냥 좀 공수 양면에서 개판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수비적으로 좀 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클리블랜드의 9.5 기준으로도 마행까지도 보고, 그리고 220.5면은 저는 언더 쪽으로 이렇게 좀 살피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은 최근 3경기가 다 언더다. 제가 맨날 이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얘기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 경기 2.5 기준 오바가 개꿀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한번 대충 살펴볼게요. 최근 3경기 정도, 이렇게 밑에 3경기 정도 언더인데, 이스라엘 경기는 이렇게 오바가 많았다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2대1, 2대1, 3대1, 한 번 1대1로 절었던 적 있고, 2대3, 4대2, 2대1, 2대1, 2대2, 1대2, 2대2, 2대2, 2대0, 3대2 뭐 쭉 보면은, 제가 이거 옛날에 말씀드리기에 한 최근 25경기에서 오바가 24번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 오바가 개꿀이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좀 이렇게 많이 없죠. 근데 저는 이걸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언더가 났던 3경기 전부 다 보면은 공격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격진. 솔로몬 와이즈먼, 이름 뭐 예헤제텔 막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자하비를 다시 국대로 불러들였습니다. 직전 경기는 뭐 침묵은 했어요. 근데 자하비가 이스라엘을 한창 오바를 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대표팀의 그냥 주포였죠, 주포. 지금 이제 다 늙어가지고 87년생으로 나이도 많은데, 2022년쯤에 뭐 그 이스라엘 국가대표팀 소집됐다가 뭐 호텔방을 잠깐 나갔다 뭐 그래가지고 대표팀에서 은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다시 소집이 됐고, 이스라엘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운 와중에 유로 진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자하비가 어쨌든 국대 재소집이 됐고, 지금 리그에서도 자국 리그에서도 지난 시즌에 32경기 20골, 올 시즌도 5경기 4골,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상황으로 국대에 복귀를 했거든요. 직전 뭐 코소보와의 경기는 좀 아쉬웠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은 다시 주포가 복귀를 했고, 여러 가지로 오바를 조금 내다보면 하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직전 경기 코소보한테 좀 1대 0으로 지고 이런 게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내일 이제 스위스랑 하는 경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게 아까 제가 조 상황 말씀드렸었죠. 조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위스와의 격차를 무조건 좁혀야 된다. 무승부를 거두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 경기를 패배를 하면은 앞으로의 루마니아와의 그 맞대결, 이게 굉장히 좀 빠듯해지죠. 저는 이스라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스위스 상대로 많은 득점을 해야 된다. 일단은 뭐 1대 0으로 지나 막 5대 0으로 지나, 일단은 비비는 게 우선이야. 비비는 게. 저는 왜냐면 이게 여기 유럽 대항전 순위 방식이요. 순위 산정 방식이 승점, 상대전적, 골드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골드실보다도 상대전적이 중요해. 상대전적. 이스라엘은 지금 이번에 7경기 하는 동안 스위스한테는 어차피 3대 0으로 졌었고, 루마니아한테 1대 1로 비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막 이스라엘이 잘 치러가지고 루마니아가 또 스위스랑 일전이 있으니까 루마니아와의 승점 차를 줄이면은, 만약에 설령 승점 동률이 된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루마니아와의 상대 전적을 그냥 이기면 됩니다. 한번 이미 무승부였기 때문에. 혹은 뭐 홈에서 한 0대 0으로 비긴다든지, 그 맞대결에서 다득점, 원정 다득점까지 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위스가 루마니아를 잡아준다고 계산을 하고, 본인들은 안도라를 잡는다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 계산이 빡세긴 한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오늘 최대한 스위스와 가능하면은 이제 무승부 혹은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오늘 뭐 5대 0으로 지든 일단은 비비는 게 우선이에요. 비비는 게. 그래갖고 뭐 자하비를 재소집하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이스라엘이 다시금 좀 오바를 노릴만 하다. 어쨌든 비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근데 스위스가 과연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비벼줄까?
그거는 좀 아닐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스위스의 마인 보면서도 오바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막 라인을 높이고 한다면 스위스가 당연히 뒷공간 유린하기엔 편할 거고 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그냥 언더오버로 좀 얌전하게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이 경기에서 무조건 비벼야 된다. 물론 뭐 0대 0이라는 전략도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난 이스라엘이 여기서 승점 3점 쌓아버리면은 사실상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벨기에 경기는요 뭐 일단은 그 세르비아랑 그냥 친선전이에요. 친선전. 이거는 뭐 유로 진출에 명운이 걸린 뭐 그런 경기도 아니고 이 경기를 왜 무승부를 보냐 뭐 여러 가지 막 따져봐도 벨기에가 일단은 저는 소집 명단상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여태 맞대결 전적 같은 건 일단 오래됐고 제가 맨날 말하지만은 벨기에는 지금 뭐 황금 세대가 이미 끝났다 그런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일단 먼저 이거는 세르비아의 소집 명단이고요. 뭐 그렇게 세르비아 소집 명단 딱히 빠지는 거 별로 없어. 미트로비치 소집됐고 블라호비치 나오고 그리고 저기 뭐야 유벤투스에 뛰는 필립 코스티치라든지 중원에도 그 일리치 그리고 뭐 지브코비치 뭐 얘네들 나오고 루키치 막 그냥 밀린코비치 사비치 걔가 없는 건 좀 아쉽고 그 두산 타디치도 없는 게 아쉽긴 한데 어쨌든 세르비아의 이번 소집을 봤을 때는 좀 공격 재능은 조금 줄인 것 같다. 밀린코비치 사비치나 타디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수비적으로는 뭐 일단은 뭐 밀린코비치 보이고 구델리 보이고 전체적으로 그냥 뭐 아쉬움은 없어요. 세르비아 소집 라인업. 근데 벨기에를 한번 보면은 벨기에 소집 라인업이 진짜 와 벨기에 이 새끼들 팀 망했냐? 이런 생각이 절로 나와요. 요즘에 잘 나가는 제레미 도쿠. 저는 제레미 도쿠를 유로 2020때부터 이탈리아 상대하는 거 보고 야 이 새끼 될 놈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로멜로 루카쿠. 루카쿠가 이제 벨기에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죠. 로마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뭐 오펜다 잘하고 있고 트로사르 이렇게 그래도 공격진은 괜찮은데 중원 한번 가볼게요. 그나마 이제 이름 있는 선수라면 틸레망스 그리고 뭐 카르스코는 뭐 사이드니까 그리고 조금 한다고 하는 뭐 오나나라든지 망갈라 이런 애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요 옛날부터 주구장창 주장해왔던 게 이 틸레망스 이 새끼 거품이다. 틸레망스 저 새끼 거품이다라고 엄청 주장을 해왔었죠. 특히나 벨기에 같은 팀이 좀 투미드 전술 한창 저기 뭐 사사 있을 때 얘가 틸레망스 존나 못한다고 욕을 많이 했거든요. 얘가 활동량도 적고 뭐 타락박이 아주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활동량이 좁아가지고 공수행적이 틸레망스가 있으면 너무 넓어져. 그래서 저는 틸레망스 망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뭐 한창 평가받던 만큼으로 잘하고 있지 못하죠. 레스터 시티에 가서 막 잘하고 있거나 뭐 그런 때도 있긴 했는데 저는 그때도 높게 안 봤어요. 어쨌든 지금도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틸레망스다. 그리고 또 수비진도 보면은 다 늙어 빠진 베르통원이 아직도 수집이 되고요. 그 이후에 뭐 데바스트, 테아테, 파스 등등 뭐 여러 가지 좀 어린 이런 선수들을 뭐 소집해갖고 써보겠다 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 전에 뭐 토비 알더바이럴트, 베르통엔, 베르말렌 뭐 이런 황금 세대의 아성을 넘지 못하고 있죠. 벨기에 이런 그 스쿼드 뎁스가 많이 줄었다는 거를 저는 일단 언급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부수적인 요소고요. 이제 내일 경기가 왜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냐. 저는 일단은 양 팀의 전력 차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르비아도 재능들은 많아. 뭐 이거 잘 못 빚어내서 그렇지 세르비아도 재능들은 많아요. 근데 요즘에 벨기에가 일단은 좀 많이 처지는 것 같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들어가기 앞서 그냥 요즘에 A매치 성적 같은 거 한번 얼추 살펴볼게요. 벨기에 요즘에 무패 중이긴 해요. 이렇게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유로 예선 같은 중요한 경기인 부분이 많았어. 일단은 벨기에는 여러모로 좀 잘 나가고 있긴 하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아제르바이잔한테도 1대 0으로 겨우 이기고 오스트리아한테도 겨우 이기고 스웨덴이랑은 비기고 이렇게 좀 체급상으로 많이 내려온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반면에 세르비아는 분명히 스쿼드는 좋은데 뭐 헝가리 같은 요새 헝가리 같은 팀은 유럽에서 거의 한 1.5티어까지 올라왔죠. 수비가 매우 단단한 팀으로. 세르비아도 뭔가 잘하긴 하는데 잘 비벼내지를 못해요. 지난번 월드컵에서 막 재능들은 많다고 했는데 브라질, 카메룬, 스위스가 있는 조에서 1무 2패로 꼴찌를 했었죠. 어쨌든 세르비아는 팀을 뭔가 더 잘 빚어내야 된다. 괜찮은 선수들은 꽤 덜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 왜 무승부냐. 지금요. 오늘 아까 벨기에 홈에서 경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경기가 취소가 될 수도 있대. Tomorrow's match against Serbia could be cancelled. 이게 뭐냐. 잔디 상태가 지금 폭우로 개판이 돼가지고 잔디 상태 지금 딱 봐도 물기가 엄청 많습니다. 보통 근데 그래도 어지간하면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경기를 못할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볼을 많이 돌리는 팀 등등 게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잘 안 돼요. 뭐 볼이 더 튀어서 막 스루 패스를 찌르면 공이 더 나가고 그에 맞춰 막 뛰어서 가야 되는데 공이 멈춘다든지 그런 것들 종종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축구 많이 보신 형님들은. 그래서 일단 벨기에나 세르비아나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뽀로골이라든지 뭐 헤딩 경합에서 뭐 그냥 이런
좀 필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냥 뭐 헤딩골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잔디 상태가 안 좋은 경기는요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렵다. 일단은 언더를 매우 좋게 보고요 무승부까지도 내다본다. 왜냐면 뭐 이런 경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경기 중에 어느 정도 잔디 관리가 되고 경기 중에 막 폭우가 내리는 경기도 많이 있지만은 시작도 전부터 이렇게 경기 상태가 개판이다 이러면요 나는 생무 찍을만 하다고 봐요.